봉주루 뚜루. 글 한윤섭. 1. 새로운 도시 뚜르. 이삿짐 정리가 다 끝났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편한 나라야. 돈만 주면 살던 집에서 이사하는 집으로 그대로 옮겨다 주잖아. 이 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돼. 장갑을 벗으며 아빠가 말했다. 아빠의 말에 몇 년 전 서울에서 이사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 우리는 같은 아파트 단지 옆동으로 이사를 했다. 이삿짐 센터에 연락을 하니 살고 있던 아파트의 짐을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 그대로 옮겨 놓았다. 동, 호수 외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꼭 거인이 집을 그대로 들여다 옮겨 놓은 듯 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사를 했던 기억은 있지만 새 집에 살았던 기억은 없다. 아무리 대단한 이삿짐 센터에서 와도 여자가 할 일은 안 끝나요. 엄마가 거인에게 하는 말 같았다.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걸레질까지 하는 건 정말 좋아진 거예요. 엄마의 이 말은 오늘 아빠의 수고를 인정해준다는 뜻이다. 이 부분은 몇 년 전보다 훨씬 발전된 부분이다. 이사 온 집엔 가구와 가재도구가 거의 다 갖추어져 있다. 집주인이 집을 빌려주기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이다. 모두 오래되어 낡긴 했지만 아빠는 그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삿짐을 줄였다. 물론 파리에서 살던 집의 물건들도 대부분 아빠의 회사에서 준비해 준 것들이라 마음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방으로 돌아왔다. 내 방은 2층에 있다. 그래서 이사 온 집이 더 마음에 든다. 전에 살던 집에 비해 더 확실한 독립 공간이 생긴 것이다. 기대 이상이다. 나는 방에 있는 가구의 위치를 새로 배치하지 않았다. 엄마는 내 방이니 침대나 책상을 내 마음대로 옮겨도 된다고 했지만 나는 방에 놓인 물건들을 있던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오늘 난 이 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 먼저 살던 사람도 나름대로 최적화된 공간을 갖고 싶어 가구들을 지금의 상태로 배치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불을 끄고 창문을 닫고 나서야 나는 뚜르가 조용한 도시라는 걸 알았다. 낡은 창문 하나 닫았을 뿐인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파리에서는 이중으로 된 창문을 닫아도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나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느 틈인가로 새어 들어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창문을 열면 창문 앞에서 기다렸던 수많은 소리들이 순식간에 방으로 뛰어들어오곤 했다. 뚜르의 창문을 열었다. 파리에서처럼 소리들이 냉큼 방으로 들어오진 않았다. 다시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팔베개를 하고 창밖을 보고서야 이 방에 살았던 사람이 침대를 이 자리에 놓은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다. 덧문을 닫지 않은 창문으로 수많은 별들이 보였다. 야영할 때나 볼 수 있던 하늘이 내 눈앞에 바로 펼쳐져 있었다. 별이 많아서인지 하늘이 더 가깝게 느껴졌다. 기분이 좋아졌다. 별을 보고 있는 사이 달빛이 창으로 들어왔다. 별과 달이 지나가는 길 아래 내 침대가 놓여 있었다. 달빛은 영화관의 영사기에서 나오는 빛처럼 길게 방으로 들어왔다. 이 나라에도 달이 있었구나. 생각해보니 프랑스에 사는 몇 년 동안 달을 본 기억이 없다. 그 사실이 새삼 신기해졌다. 별을 본 기억은 있는데 왜 달을 본 기억은 없을까? 엄마 아빠와 다녔던 여행지들, 그리고 파리에서 살던 아파트를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기억 어디에도 달은 없었다. 12살,
프랑스에서 보는 첫 달이 움직였다. 얼굴을 비추던 달빛이 어느새 침대 오른쪽과 닿아 있는 책상 옆면으로 들어왔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은 꼭 커다란 거울에 햇빛을 반사해 놓을 때처럼 사각으로 알맞게 재단되어 있었다. 손으로 달빛을 막았다가 치우면 손에 있던 달빛은 여지없이 책상 옆면에 부딪혔다. 달빛이 책상에 부딪히는 순간을 보려고 한동안 책상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같은 동작을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낡은 책상 옆면에 적혀있는 희미한 낙서를 발견했다. 정면에서 볼 땐 글자들을 잘 알아볼 수 없었지만 고개를 비스듬히 돌리자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온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냥 지나치려 했던 그 낙서는 아주 낯익은 글자들이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적혀있는 글자들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사랑하는 나의 가족. 분명 한글이었다. 몇 번이나 글자를 다시 읽었다. 이 책상에 왜 한글이 적혀 있지? 이 방에 한국인이 살았던 걸까? 글자 주위를 자세히 살폈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한 뼘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아야 한다를 또 찾아냈다. 침대에서 내려와 불을 켰다. 그리고 책상 이곳저곳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서랍들을 열어 바닥까지 구석구석 살폈지만 더 이상 아무 글자도 없었다. 옷장과 의자, 화장실 서랍장까지 구석구석 살펴봤지만 어디에서도 한국인의 흔적은 찾지 못했다. 문득 이 집을 소개시켜준 아빠의 회사 친구 야닉 아저씨의 말이 생각났다. 집주인 듀랑 할아버지는 근처에 집을 9채나 가지고 있다고 했다. 집집마다 층층이 작은 아파트가 있으니 정말 많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곳 뚜르에서 대학이나 어학원에 다니는 한국 학생들 중 듀랑 할아버지의 아파트를 임대해서 사는 학생들도 많다고 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방에서 살았던 것이다. 엄마 아빠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다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생각해보면 이런 일은 프랑스에서 살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어제까지 살았던 파리의 집도 전엔 한국인 가족이 살았던 집이다. 물론 이 경우는 아빠 회사에서 준비해준 집이고 아빠 회사 직원들이 파리 지사로 올 때 사용하는 집이라 당연한 것이지만 다른 한국인들도 싸고 좋은 집을 구하기 어려워서 살았던 집을 서로 소개해준다는 이야기를 엄마에게 들었었다. 불을 끄고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평소처럼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버린 책상의 낙서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다시 눈을 떠 책상을 바라봤다. 그 사이 달빛이 책상에서 멀어져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나의 조국,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또렷이 보이는 듯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좋아하지만 한 번도 이런 말을 써본 적은 없다. 엄마 아빠도 내 앞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갑자기 어느 책에서 보았던 독립운동가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독립운동가가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문득 책상에 적혀있는 말들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독립운동이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좀 더 신경이 쓰이는 건 살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렇다면 여기 살았던 사람은 죽는다는 말인가? 아니면 죽었다는 말인가?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다시 가슴이 처음처럼 두근거렸다. 뚜리의 첫날부터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다. 당분간 엄마 아빠에겐 비밀로 하고 싶어졌다. 어느새 달빛이 창문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제 방에는 나 혼자만 남았다. 2. 듀랑 할아버지. 루아르 강 주변은 조용했다. 몇몇의 사람들만이 산책을 하거나 벤치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 엄마와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강가를 걷기만 했다. 엄마는 뭔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듯 했다. 가끔 아빤 엄마는 감수성이 풍부한 게 아니라 예민한 거라고 했다. 그러면 엄만 자신이 감성적이기보단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말한다. 아빠는 그때마다 큰 소리로 웃어 넘긴다. 난 아직까지 엄마의 성격을 어느 한쪽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확실한 건 엄마는 프랑스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한국인이다. 엄마가 알 수 없는 생각에 잠긴 사이 나는 강을 가로지르는 긴 다리를 보며 사람이 뛰어내리면 살 수 있을지에 대해 한동안 생각했다. 떨어질 때 몸이 다치지만 않는다면 살아나올 수 있을 것 같았다. 강 왼편으로 나오는 것이 편한지 오른편으로 나오는 것이 편한지를 알기 위해 다시 물살을 살폈다. 아무래도 물살이 좀 더 약해 보이는 오른편이 유리할 것 같았다. 아마 파리의 세느강에선 강폭이 좁아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다. 엄마는 세느강이 좋아요? 루아르강이 좋아요? 걸음을 멈추고 내가 물었다.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온 엄마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둘 다 멋진 것 같아. 세느강은 멋쟁이 신사 같고 루아르강은 점잖은 시골 아저씨 같거든. 그래도 아직은 세느강이 더 좋아. 여기 온 지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 아직 루아르강의 매력은 잘 알지 못하잖아. 엄마는 이렇게 말했지만 머지않아 루아르강을 좋아할 것이다. 항상 엄만 곁에 있는 것을 더 좋아했다. 물론 지금도 루아르강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 소리, 루아르강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강이 살아있는 것 같아. 봉주야, 너도 들리지? 저 물소리. 엄마는 강 쪽으로 귀를 기울여 강물 소리를 들었다. 엄마는 벌써 루아르강을 좋아할 이유를 하나 찾은 것 같았다. 그럼 세느강은 소리가 없었어요? 없었던 건 아닌데 조금은 달라. 세느강은 항상 사람들 소리와 섞여 있으니까. 여기 소리는 어때요? 그건 설명하기 힘든데 소리가 느리다고 할까? 느리니까 정말 강 같아. 나는 강 쪽으로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럼 엄만 세느강이 멋있어요? 한강이 멋있어요? 엄마는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는 듯 웃었다. 그리고 정말로 고민을 하는 듯 했다. 한강과 세느강. 질문이 어렵다. 난 한강이 멋있어. 왜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어. 엄마는 아직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해. 엄마는 말을 하고 멋쩍은 듯 웃음을 지었다. 넌 어느 강이 멋진데? 세느강보단 루아르강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루아르강보단 한강이 훨씬 더 멋진 것 같아요. 너 한강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나기나 해? 사실 한강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빠 차를 타고 한강 다리를 수없이 건넜었다. 그리고 여러 번 유람선을 탔었다. 하지만 기억 속엔 한강 다리와 유람선만 있을 뿐 강의 모습은 없었다. 저도 한강이 좋다고 해야 할 나이예요. 5학년이니까.
엄마가 조금 큰 소리로 웃었다. 강 산책은 집주인 듀랑 할아버지와의 약속 시간에 맞춰 끝이 났다. 새로 이사 온 집은 프레방도의 공원과 작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야닉 아저씨는 프레방도의 공원 때문에 아빠에게 이 집을 소개해 줬고 아빠도 이 공원 때문에 이사 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듀랑 할아버지의 집은 프레방도의 공원 건너편에 있었다. 엄마와 함께 공원을 가로질러 갔다. 150년 전쯤 만들어진 공원은 커다란 학교 운동장 2개 정도를 합쳐 놓은 것만 했다. 공원 가운데 아담한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 물고기들이 살았다. 오래된 공원이라 끝도 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멋진 공원을 만들자고 했을까? 엄마는 어제도 같은 말을 했었다. 프레방도의 공원은 엄마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아빠는 집은 조금 오래되었지만 작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원과 마주한 집이 엄마의 마음에 들 거라 확신했고 아빠의 예상은 그대로 맞았다. 엄마는 어제 이삿짐을 나르던 중간에도 산책을 했고 오늘 아침에도 혼자서 산책을 했다. 그리고 지금 듀랑 할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 다시 공원을 가로지르고 있다. 나도 프레방도의 공원이 마음에 들었다. 파리의 공원에서 산책할 땐 커다란 개를 끌거나 머리 모양을 이상하게 한 사람들이 무리지어 다니거나 술에 취해 벤치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자주 봤다. 하지만 프레방도의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점잖은 모습이었다. 듀랑 할아버지 집에 가까워지면서 책상에 있던 낙서가 다시 생각났다. 그리고 다시 머릿속에서 독립운동가의 얼굴이 떠올랐다. 신기하게도 오늘 아침 눈을 뜬 순간 어젯밤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 독립운동가의 이름이 기억났다. 바로 안중근 의사였다. 침대에서 내려와 역사책부터 확인했다. 정말 안중근 의사가 맞았다. 어젯밤 왜 책상의 낙서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안중근 의사의 얼굴이 떠올랐으며 오늘도 왜 낙서 생각을 할 때마다 안중근 의사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프랑스의 중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뚜르고 한국에서도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잘 알면서 내 머릿속에서는 이상한 연상작용이 일어났다. 다행히 뚜르의 작은 비밀을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풀 수 있게 되었다. 집주인 듀랑 할아버지와 세입자인 우리 집 사이에 아직 정리해야 할 서류들이 남아 있었다. 듀랑 할아버진 당연히 내 방에 살았던 한국인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듀랑 할아버지를 만나면 그 한국인에 관한 궁금증이 풀리게 되고 내 머릿속에 안중근 의사가 떠오르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초인종을 누르자 개가 마룻바닥을 요란하게 긁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개는 짖지 않고 킁킁거리며 벌써 문 앞에 도착해 있었다. 끼끼 그만해. 끼끼 저리 가. 안에서 듀랑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루를 긁고 있는 개의 이름은 끼끼인 듯 했다. 어제 이사를 하고 있을 때 듀랑 할아버지가 왔었다. 회색 모자 사이로 나온 머리칼이 너무 하얗게 새어 80살은 되어 보였다. 작은 키에 렌즈가 아주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이곳의 날씨를 생각한다면 조금은 더워 보이는 초록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듀랑 할아버지는 아빠와 야닉 아저씨에게 집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러면서 틈틈이 우리가 이사 온 집이 정말 멋진 집이라고 몇 번을 강조하고 돌아갔다. 문을 열어준 듀랑 할아버지의 모습은 어제 보았을 때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변한 것 없이 그대로였다. 엄마와 난 듀랑 할아버지를 따라 서재로 갔다. 서재는 옛날 물건들로 가득했다.
그 물건들은 꼭 200년 전부터 계속 듀랑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처음 야닉 아저씨의 말을 들었을 때 듀랑 할아버지가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집은 전혀 부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엄마는 듀랑 할아버지가 내어준 서류들을 받고 나서 프랑스어로 듀랑 할아버지에게 천천히 이야기했다. 저는 프랑스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 제 아들이 말씀드릴 거예요. 엄마의 말이 끝나자 듀랑 할아버지가 웃었다. 아주 잘하시는데요. 발음도 정확하고. 저는 한국인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뚜르의 어학원과 대학교에는 한국 유학생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5명 정도의 학생들이 제 아파트를 임대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잘하지 않아도 잘 알아듣지요. 하지만 편한 대로 하세요. 사실 엄만 듀랑 할아버지와 대화할 정도의 프랑스어 실력은 되었다. 그러나 정확성이 필요한 때는 항상 내게 맡겼다. 듀랑 할아버진 새로 이사온 집에 살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또 세입자의 책임과 권리에 대해 꼼꼼하게 얘기해 주었다. 엄마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나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할아버지와 엄만 몇 장의 서류에 사인을 했다. 엄마는 매달 말일에 집세를 내러 오기로 했다. 듀랑 할아버진 모든 일을 옛날 방식 그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필요한 일들이 모두 끝나자 듀랑 할아버지가 내게 물었다. 넌 프랑스어를 정말 잘하는구나. 이름이 뭐니? 봉주예요. 봉주? 아주 기분 좋은 이름이구나. 듀랑 할아버지가 웃었다. 이제 그 낙서의 주인공을 찾을 시간이 되었다. 혹시 저희가 이사온 집에 살았던 한국인을 기억하세요? 듀랑 할아버진 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듯 나를 바라봤다. 아니, 기억에 없다. 그 집엔 한국인이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유학생들은 대부분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런 큰 집이 필요 없지. 혼자 살기 적당한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지. 할아버지가 뭔가 착각하신 게 아닌가요? 분명 한국인이 살았을 텐데요. 이번엔 듀랑 할아버지가 나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니다. 정말 그 집에 한국인이 살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 내가 집을 많이 관리하긴 하지만 그 집에 관한 기억은 틀림없지. 엄마는 내가 한국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듯 지켜보고만 있었다. 당연히 기억할 수밖에. 그 집에서 내 사촌 동생 크리스틴이 40년을 살았으니까. 물론 사촌 동생이란 이유로 다른 집에 비해 임대료를 아주 적게 받았지. 듀랑 할아버진 조금은 자랑스러운 듯 웃었다. 그러다가 크리스틴이 아들이 있는 영국으로 떠나고 일본인 가족이 한동안 살았었지. 그 가족이 다른 도시로 떠나고 집이 1년 정도 비어있다가 너희 가족이 이사를 온 거야. 45년 동안 동양인이 살았던 것은 그게 다야. 그럼 크리스틴이란 분한테 한국인 친구가 있었나 보죠? 아니면 여름 휴가 기간에 집을 빌려준 적이 있다거나. 듀랑 할아버진 고개를 저었다. 그건 가능하지 않다. 아마 그 집엔 일본인 가족이 살기 전까지 한국인을 포함해 어떤 외국인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을 거야. 확실하지. 크리스틴은 프랑스에 있는 이방인들을 정말 싫어했거든. 그의 말로는 자신이 프랑스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 하지만 글쎄, 난 그 말엔 동의하진 않아. 물론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데 재밌는 건 정작 본인은 지금 영국에서 이방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지. 프랑스에 살면서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었다. 물론 학교에서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비치는 아이들이 있었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을 보면 듀랑 할아버지의 말은 사실인 듯 했다. 넌 왜 그 집에 한국인이 살았다고 생각하니? 듀랑 할아버지가 내게 물었지만 표정을 보니 오히려 대답을 기다리는 쪽은 엄마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책상의 낙서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건 내가 풀어야 할 비밀이었다. 전 그냥 한국인들을 많이 알고 계시니 당연히 저희 집에도 한국인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대답에 엄마도 듀랑 할아버지도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는 듯 했다. 에리코, 맞을 거야. 그건 분명 일본인의 이름이지. 갑자기 듀랑 할아버지가 무릎을 치며 말했다. 그러고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영수증 함을 꺼내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잠시 뒤 할아버지가 찾아낸 것은 에리코란 이름이 적힌 영수증이었다. 영수증엔 우리가 이사온 집 주소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이름이 확연히 구별된다고 들었다. 나도 에리코란 이름을 눈으로 확인했다. 정말 그러네요.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기억을 확인한 것뿐이야. 내가 아직 젊다는 것을. 듀랑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다. 그제야 난 내 방의 책상이 중고 제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듀랑 할아버지의 옷차림이나 검소한 생활을 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럼 혹시 저희 집에 있는 책상이나 가구들을 최근에 언제쯤 바꾸셨는지 기억하세요? 아주 쉽게 기억하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으니까. 한번 방에 들어간 것은 쉽게 나오지 못해. 수십 년 동안 그래왔지.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듀랑 할아버지의 확신에 찬 얼굴에 대고 계속해서 착각을 했다고 말하는 건 실례인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다시 안중근 의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낙서의 주인공을 알게 될 때까진 계속 내 머릿속을 떠다닐 것 같았다. 한국인이 살았던 게 중요해? 공원 중간에서 엄마가 물었다. 아니요. 중요하다기보단 궁금한 게 있어서요. 어떤 거? 비밀로 하고 싶은데 괜찮죠?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네. 네 맘대로 해. 엄마는 정말 궁금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 엄마는 뜰한 나무 아래서 커피를 마셨다. 새로 이사한 집은 오래된 집이다. 미국 영화에 나오는 집들처럼 잔디가 넓게 펼쳐진 그런 집은 아니지만 작은 뜰이 집 안에 있다. 잔디 대신 묵직한 돌이 깔려있는 뜰엔 몇 그루의 커다란 나무가 하늘을 반쯤 덮고 있다. 그 아래 오래된 탁자와 의자가 있다. 엄만 그 탁자와 의자를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 저기에 예쁜 식탁보를 깔고 커피 마시면 정말 좋겠다. 어제 이 집에 처음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한 말이었다. 엄마가 커피를 마시는 동안 나는 조용히 집안에서 먼저 살았던 사람의 흔적을 찾았다. 하지만 거실이나 부엌에도 더 이상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일부러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것인지 듀랑 할아버지가 청소를 깨끗하게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흔적을 찾는 동안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다.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비밀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3.
노랑머리 아이. 피에르 선생님을 따라 교실에 들어섰다. 문득 준원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뚜르에 가면 가장 예쁜 여자아이와 사귀는 거야. 그걸로 한국인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셈이지. 우리 또래의 프랑스 아이들은 한국에 대해 잘 몰라. 뚜르 아이들은 더욱 그럴걸. 가장 예쁜 여자애랑 사귄다면 그걸로 한국인이 확실히 기억되는 거야. 사실 월드컵 4강보다 더 강력한 거지. 준원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파리의 학교에서 준원은 그랬다. 준원은 자타가 인정하는 가장 예쁜 안느의 남자친구였다. 그래서 그 학교 아이들은 한국인에 대해 아주 잘 알았다. 새로 전학 온 친구란다. 다들 친하게 지내렴. 이름은 봉주, 봉주루. 피에르 선생님은 내 이름 뒤에 장난스럽게 봉주르를 발음했다. 아이들이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내 이름을 들으면 프랑스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도 알고 있다. 언제나 그랬다. 지난번 학교에서도, 시청에서도, 병원에서도 내 이름은 프랑스인들에게 웃음을 준다. 한국에선 촌스럽게 여기는 이름이 오히려 프랑스어와 더 잘 어울리는 셈이다. 정확히 봉주야. 내가 알고 있는 이름 중에서 가장 프랑스적인 이름이지. 피에르 선생님이 다시 웃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나를 의식해서 조심스럽게 웃었다. 지난주까지 다녔던 파리의 학교 아이들보다 훨씬 순진해 보였다. 뚜르에서의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비슷한 교재를 가지고 하는 수업은 먼저 학교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파리를 대도시라고 생각하고 뚜르를 시골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수업 내용은 오히려 쉽게 느껴졌다. 꼭 배운 것을 복습하는 느낌이었다. 수업 시간 내내 아이들과 선생님은 많이 웃었다. 분명 대도시의 학교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 쉬는 시간. 고개를 돌려 교실의 이곳저곳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도 여유 있게 바라보았다. 그제야 입안에 나와 같은 동양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노란색으로 물들인 머리 때문에 처음 교실에 왔을 때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다. 나는 그 아이가 일본인일 거라고 생각했다. 사실 나는 프랑스에 살면서 머리색을 노란색이나 다른 색으로 염색한 동양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왠지 검은 머리가 부끄러워서 유럽인들을 따라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면 엄마 아빠는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고 개성이라며 어린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 준다. 그런 대화 끝에 나는 항상 네 그런 것 같아요로 엄마 아빠와 타협하지만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 프랑스 학교에 다니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내 몸이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유럽식으로 물들어간다고. 지금은 아직 발목까지밖에 노란물이 들지 않았다고 말이다. 그런데 머리에 노란물을 들이는 건 정말 유럽이라는 염색약 속으로 뛰어드는 느낌이다. 노랑머리 아인 한동안 책을 정리하고 필기를 하느라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눈이 마주치기를 기다렸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 결국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내가 먼저 살짝 웃어주었다. 하지만 아이는 관심이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다. 조금 무안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지난번 파리의 학교에서도 그런 일은 많았으니까. 3년 전 어학연수를 마치고 프랑스 정규 학교에서 첫 수업을 하던 날이었다. 우리 반에 나와 같은 동양인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
나와 같은 동양인이 한 명 더 있으니까 좋다. 서투른 프랑스어였지만 어떻게든 낯설음을 이겨내기 위해 마음먹고 한 말이었다. 내가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자 아이는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서 의아한 듯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때 나는 많이 떨고 있었다. 프랑스어를 배운다고 다른 외국인들과 어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학교 오기 전 아빠 회사 아저씨들의 아이들과 많이 놀기도 했지만 그래도 외국 아이들과 말하는 것은 여전히 불편했다. 나는 무안한 마음에 내밀었던 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다시 말했다. 난 봉주라고 해. 한국에서 왔어. 넌 어느 나라에서 왔니? 아이가 웃었다. 아이가 왜 웃는지 몰랐지만 나도 그냥 아이를 따라 멋쩍게 웃었다. 난 프랑스인이야. 어디에서 온 게 아니야. 여기에서 계속 살고 있었어. 아이의 말에 가까이 있던 아이들이 웃었다. 내 얼굴이 갑자기 심하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아이의 말투와 눈빛,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빴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렇다고 그대로 자리로 돌아간다면 정말 우습게 보일 것 같았다. 나는 다시 용기를 내서 그 아이에게 말했다. 내 말은 네가 프랑스인인 건 아는데 어느 민족이냐고 물어본 거야. 그 순간 내가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불편했다. 한국어로 말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프랑스어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학교 생활이 더 걱정스러웠다. 다행스럽게도 아이의 표정에 난처한 기색이 보였다. 당당하게 프랑스인이라고 하더니 민족을 따지자 할 말이 없어진 게 분명했다. 뜨겁게 달궈졌던 내 얼굴의 열기가 서서히 식어갔다. 나는 아이의 얼굴을 당당하게 내려다보았다. 드디어 아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미안한데 조금 전에 한 말이 무슨 말이니? 내가 잘 못 알아들었거든. 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나한테 뭘 물어본 거니? 민족? 그 말 하고 싶었던 거야? 다시 한번 말해줄래? 그 순간 식어가던 내 얼굴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터질 지경이 되었다. 아이들 몇 명이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듣기 좋게 발음해준다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빨리 상황을 정리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미안하다. 내가 아직 프랑스어를 잘 못해. 너 수업은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아이는 내가 걱정스럽다는 듯 물었다. 그런 아이의 표정이 더 기분 나빴다. 응, 그냥 대충. 나는 말을 얼버무렸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왔다. 남은 수업 시간 내내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2번의 쉬는 시간 동안 화장실에도 가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고 다른 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가방을 정리했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교실을 떠나기 시작했다. 가방을 다 정리하고 교실 문을 나서려 할 때 누군가가 내 어깨를 잡았다. 움츠러들었던 마음에 더욱 놀랐다. 그 아이였다. 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난감했다. 그런데 아이는 아까와는 너무 다르게 따뜻한 웃음을 지어 보이고 있었다. 이를 하얗게 드러내고 웃는 모습이 나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야, 장난한 거야. 그건 한국어였다. 아이의 입에서 한국어가 나온 것이다. 나는 어리둥절해서 아이에게 물었다. 네가 왜 한국어를 써? 내 입에서도 한국어가 나왔다. 배웠어. 아이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어디서?
한국에 살면서. 난 준원이야. 여기 이름은 베르나. 내 몸에서 공기 같은 게 쓱 하고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때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이 난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제 그런 식의 난처한 일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노랑머리 아이를 다시 바라봤다. 아이는 더 이상 내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노랑머리 아이에게로 갔다. 지금 당장 인사를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3년 전과 다르게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했다. 나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난 봉주라고 해. 넌 프랑스인이니? 아니면 외국인이니? 아이가 나를 쳐다봤다. 그게 왜 중요한데? 아이의 말이 맞았다. 솔직히 중요하지도 않았다. 또 인사라고 하기엔 좀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다. 중요하지 않은데 아무래도 같은 나라 사람이면 더 좋겠지. 미안하지만 난 일본인이야. 내 예상이 맞았다. 어딘가 한국인과 다른 모습이었다. 그렇구나. 잘 지내자. 난 여기에 대해 모르는 게 많거든. 그래, 잘 지내자. 난 토시야. 노란색 머리 잘 어울린다. 바로 자리로 돌아가기가 머쓱해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다. 이건 갈색이야. 아이는 조금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러고 보니 노란색이라기보단 갈색에 가까웠다. 그렇구나. 햇빛에 비쳐서 그런 걸 내가 잘못 봤나 봐. 아이는 관심 없다는 듯 창밖을 보았다. 나는 자리로 돌아왔다. 어쨌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나서 파리의 준원에게 전화를 했다. 준원은 첫마디에 여학생 중에 예쁜 아이가 있는지를 물어봤지만 나는 준원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 준원과 얘기하는 동안 같은 반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기도 했지만 기억에 남는 얼굴은 노랑머리의 토시뿐이었다. 준원은 아쉬워했다. 하지만 책상에 적힌 낙서 이야기를 해주자 다시 흥분했다.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살아야 한다. 뭔가 절박하지 않아? 집주인 할아버지 말론 이 집에 한국인이 살았던 적이 없대. 내 말을 듣고 준원은 탄성을 질렀다. 와, 이거 완전 추리소설이잖아. 내가 같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안타깝다. 준원이 그렇게 반응하자 나도 다시 흥분이 되었다. 뭔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준원과 전화를 끊고 책상을 보았다. 어느새 달빛이 책상을 비추고 있었다. 사라졌던 글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4. 흔적 4월 한낮에 또르는 환한 빛이다. 도시 전체를 덮고 있는 회색 지붕들과 베이지색 건물 벽에 4월의 햇살이 부딪히는 순간 만들어지는 색이었다. 이 동네는 정말 환해요. 파리와는 많이 달라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깨끗하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 나는 며칠 전까지 살았던 도시 파리를 생각했다. 뚜르로 이사하던 날 아침까지도 파리는 겨울이었다. 그래서 두꺼운 겨울 점퍼를 입은 채 차에 탔었다. 그렇게 파리의 겨울에서 출발해 남쪽으로 2시간 달려온 곳 뚜르에는 정말 눈부신 봄이었다. 이곳 유럽에선 2시간이면 국경을 넘기에도 계절의 문턱을 넘기에도 충분했다. 집 근처 베랑제 거리에서 벼룩시장이 열리고 있었다. 뚜르의 벼룩시장은 수요일 오후에 열린다.
엄마는 집 근처에서 벼룩시장이 열리는 것이 큰 횡재라고 말했다. 파리에서도 엄마 아빠와 가끔 벼룩시장에 갔었다. 그때처럼 규모가 크진 않지만 큰 가로수길 가운데로 제법 길게 장이 섰다. 꽃과 화분에서부터 오래된 유리잔이며 아이들 딱지, 다 부서진 의자까지 정말 많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저런 딱지나 지저분한 컵은 누가 살까요? 나는 매번 궁금했다. 지난해 서울에 다녀왔을 때 할아버지네 아파트에서 보았던 재활용 물건들보다 못한 물건들에 가격표를 붙이고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떤 때는 물건을 팔겠다고 앉아있는 주인이 뻔뻔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지. 꼭 필요하지 않아도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여기 사람들은 유난히 옛날 것을 좋아하잖아. 엄마는 오래된 가구를 파는 가게 앞에 멈추어 섰다. 의자나 탁자처럼 크기가 크지 않은 가구들을 팔고 있었다. 그 중에서 작은 탁자 하나가 엄마의 눈길을 잡은 듯 했다. 엄마는 탁자를 자세히 살폈다. 가격표엔 100유로라고 적혀 있었다. 배가 많이 나온 주인 아저씨가 어디선가 나타났다. 곤니치와.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곤니치와의 기분이 상해 주인 아저씨를 한번 쳐다보고 엄마의 옷차림을 쳐다봤다. 프랑스 상점에 갈 때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은 일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못 차려입으면 중국인이라고 생각한대. 언젠가 엄마와 준원이 엄마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어떤 차림을 해야 한국인으로 보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다. 주인 아저씨의 판단이라면 오늘 엄마의 옷차림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주인 아저씨가 좀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거 예쁘죠? 아주 오래된 겁니다. 100년은 넘었습니다. 부르타뉴 지방에서 온 겁니다. 엄마는 주인 아저씨의 말은 신경 쓰지 않고 탁자를 꼼꼼히 살폈다. 내가 보기에도 탁자는 꽤 오래되어 보였다. 집안 어딘가에 놓아도 어울릴 만한 탁자였지만 그렇게 쓸모가 있어 보이진 않았다. 100유로면 정말 싼 겁니다. 지난주에도 부인 같은 일본 손님이 2개나 사갔습니다. 나는 다시 주인 아저씨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엄마는 여전히 주인 아저씨의 말은 신경 쓰지 않고 가구를 보며 말했다. 봉주야, 예쁘지? 그런데 좀 비싸다. 혹시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깎아드릴게요. 주인 아저씨가 우리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말했다. 엄마와 내가 웃었다. 사고는 싶은데 꼭 필요하지는 않다. 더 생각해 봐야겠어. 엄마는 항상 그렇게 물건을 샀다. 한국에선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바로 사갈 수도 있지만 이 나라에서는 좀 더 기다려도 된다고 했다. 엄마와 난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렸다. 부인, 그럼 다음 주에 들르세요. 사요나라. 주인 아저씨의 사요나라라는 말에 갑자기 토시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주인 아저씨에게 다가갔다. 주인 아저씨는 아직까지 밝은 웃음을 짓고 있었다. 아저씨, 저희는 일본인이 아니에요. 주인 아저씨의 웃음이 사라졌다. 그래, 미안하다. 꼬레양이에요. 이곳에 사는 동양인들이 모두 일본인은 아니에요. 미안하다. 솔직히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온 사람들은 나도 알아볼 수 있는데 한국인, 일본인은 구별이 안 되거든. 저는 그냥 여기 프랑스엔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 관광객들도 아주 많고요. 알았다. 안녕하세요. 주인 아저씨는 갑자기 기억이 났는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를 정확히 말했다. 그러곤 잘난 체라도 하듯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엄마와 나는 주인 아저씨의 행동에 웃고 말았다. 주인 아저씨도 우리를 따라 웃었다. 엄마와 집에 들어서려 할 때 우리 옆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왔다. 아, 댁들이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구먼. 할머니는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인사했다. 난 베네딕트야. 전에도 그 집에 너처럼 귀여운 동양인 꼬마가 살았었지. 너보단 작은 일본 아이였는데 지금은 너 정도 컸을 거야. 나는 다시 낙서의 주인공을 떠올렸다. 할머니, 여기 오래 사셨어요? 한 50년 정도 살았지. 결혼하면서부터 이 집에 살았으니까 그 정도 됐을 거야. 할머니, 그럼 저희가 이사 온 집에 그 일본인 가족 말고 다른 동양인들은 안 살았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 기억으로는 없어. 물론 내가 여기 살기 전이라면 모르겠지만 사실 크리스티는 이방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 물론 난 그렇지 않다. 듀랑 할아버지와 같은 대답이었다. 베네딕트 할머니와 헤어지고 엄마가 내게 물었다. 아직도 비밀을 말할 때가 되지 않았어? 네, 아직요. 이번에도 엄마는 더 묻지 않았다. 집에 들어와 저녁 식사 준비를 돕는 동안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내내 책상의 낙서에 대해 생각났다. 베네딕트 할머니를 만난 뒤로 낙서에 대한 의문이 더 커졌다. 베네딕트 할머니를 만나기 전까진 듀랑 할아버지가 뭔가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버리지 않았었다. 그런데 베네딕트 할머니도 일본인 가족이 살았던 것과 크리스틴 할머니 얘기까지 상세히 기억하는 걸로 봐서 듀랑 할아버지가 착각을 한 건 아닌 것 같았다. 또 가구들이 방에 들어온 뒤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듀랑 할아버지가 내게 거짓으로 말할 이유는 없어 보였다. 듀랑 할아버지의 검소한 모습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다음 방에 들어와 한동안 낙서를 바라보았다. 여기 이 방엔 한 번도 한국인이 살았던 적이 없다. 이건 사실이었다. 나는 한글로 쓰인 낙서가 이 방에 있게 된 3가지 가설을 만들어 보았다. 첫 번째는 듀랑 할아버지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었다. 그건 베네딕트 할머니도 옆집으로 이사 오기 전의 시간이다. 50년 전보다 훨씬 전에 어느 한국인이 이 방에서 살았던 것이다. 두 번째는 듀랑 할아버지와 베네딕트 할머니가 내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한국인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틴 할머니가 외국인을 싫어한다는 것이 두 사람의 증언으로 일치하니 그쪽은 가능성이 없었다. 그렇다면 일본인 가족에게 한국인 친구가 있었던 것이다. 3가지 모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가설은 50년 전보다 훨씬 전, 한국인이 프랑스에 많지 않던 시절, 어느 한국인이 목숨이 위험해진 상황에서 남들의 눈을 피해 뚜르르 오게 된 것이다. 물론 그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한국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한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과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책상에 글을 남긴다. 그리고 듀랑 할아버지가 이 집을 사기 전에 뚜르를 떠난다. 책상의 낙서를 다시 보았다. 글은 더욱 애절해 보였다. 팔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다. 그 상상 속 남자의 얼굴은 어느새 안중근 의사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 두 번째 가설은 듀랑 할아버지와 베네딕트 할머니가 내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80살이 가까운 프랑스 노인들이 한국에서 온 12살 남자아이에게 무엇을 숨겨야 할까?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 방 책상 한 곳에 한글이 쓰여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것은 한국인이 살았었다는 거의 확실한 증거다. 그런데도 집주인과 그 이웃 할머니가 한국인의 존재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그 두 사람이 이 집에 한국인이 살았던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내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일본인 가족이 오기 전에 살았던 듀랑 할아버지의 사촌 동생은 본래 외국인들을 좋아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2층 방을 한국 유학생에게 빌려준다. 어느 날 가족과 조국을 그리워하던 그 유학생이 듀랑 할아버지 사촌 동생의 실수로 죽게 된다. 그 자리엔 듀랑 할아버지와 베네딕트 할머니도 같이 있었다. 세 사람은 그 일을 숨기고 싶어 한다. 결국 세 사람은 경찰에 알리지 않는다. 그리고 듀랑 할아버지의 사촌 동생은 영국으로 떠나고 듀랑 할아버지와 베네딕트 할머니는 그 사촌 동생이 외국인을 싫어하는 사람처럼 미리 짜놓는다. 그래서 내게도 한국인이 살았던 것을 숨기는 것이다. 언젠가 보았던 영화 내용과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가설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다. 여기 뚜르는 적지 않은 한국 유학생이 살고 있다. 아빠도 회사에 일본인 친구가 있고 엄마도 파리에서 어학원을 다닐 때 일본인 친구들을 알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상냥하고 친절했다. 여기 뚜르에서도 얼마든지 한국인과 일본인이 친구가 될 수 있다. 어느 날 일본인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은 한국인이 사정이 생겨 이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다. 그날 낙서가 생긴 것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비밀이 너무 싱겁게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서운한 생각까지 들었다. 그런데 대체 어떤 사람이 외국인 친구의 집에 놀러와서 이런 글을 친구의 집 책상에 썼을까? 게다가 책상 윗면도 아니고 옆면이라는 것은 침대에 누워서 열심히 가족과 조국을 생각하다가 썼다는 것이다. 그건 정말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가설이다. 세 가지 가설을 세우고 나니 낙서의 주인공이 더 궁금해졌다. 그리고 서서히 낙서의 주인공이 죽기라도 했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까지 들기 시작했다. 왜 이런 말을 책상 한 귀퉁이에 적어 놓았을까? 주인공이 누구인지 찾아야만 내 걱정과 궁금증들이 한꺼번에 사라질 것이다. 다른 단서가 필요하다. 그러기 전엔 낙서의 주인공을 찾을 길이 없다. 듀랑 할아버지는 이 집에 살았던 일본인 가족들이 다른 도시로 떠났다고 했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세 번째 가설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게다가 50년 전에 이 집에 살았을지 모르는 한국인을 찾는 일은 물론이고 듀랑 할아버지와 베네딕트 할머니의 고백을 듣는 건 역시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 어느새 달빛이 구름 뒤로 사라졌다. 보고 있던 글자들도 사라지고 머릿속에 펼쳐졌던 스크린도 사라졌다. 뚜루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다.